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말고 이제 대사인적 효력 또는 이제 제3자적 효력이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하면은 사인 간의 분쟁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거죠. 그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 그랬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보시면 이제 기본권의 대사인적인 효력, 관계 유무해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뒤에 이제 상세하게 나와요. 자, 독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독일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워크북 문제를 한번 보세요. 워크북에서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문제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쉬웠던 문제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보시면 효과가 더 크겠죠. 아마 오늘 늦게 끝나는 건 있어도 쉬는 시간에 잠깐 봐도 상관없어요. 워크북을 잠깐 보시면은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좀 어렵죠. 내용을 몰랐을 때는. 자, 독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국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봅니다. 자, 독일은 대사인적 효력을 직접적 효력설이라 해가지고, 헌법상 기본권에 직접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로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직접적 사인 관계, 직접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은 좀 달리 가겠죠. 미국은 이제 비교가 더 되겠죠, 또. 그래서 여기 이제 직접적 효력설과 이제 간접적 효력설,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마우스를 보면은 직접적 효력설은 밑에 보면은 이제 독일 연방의 초기 때 나타나는 거고, 여기 간접적 효력설은 이제 독일 나오죠. 근데 여기 지금 방금 나온 건 직접적 효력설 있고 밑에 보면 이제 간접적 효력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따랐냐? 결국은 이제 간접적 효력설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미국은 직접적 효력설 따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할게요. 직접적 효력설은 뭐냐? 헌법상 기본권은 직접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로서 적용한다는 게 직접적 효력설이에요. 근데 독일은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이론적인 근거를 보면은 헌법은 공법과 사법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최고 규범이죠.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최고 규범으로서 법 질서의 통일성 차원에서 기본권은 사법 영역이든 사법 관계이든 직접 적용합니다. 이게 직접적 효력설이에요. 그리고서 공권력에 대한 주관적 공권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한 주관적 사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헌법이에요. 헌법이 이런 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사건이 매개물 없이 직접 사인 간에 적용된다. 이건 직접적 효력설입니다. 직접적 효력설에 대한 설명이니까 달리 보지 마세요. 모든 기본권은 직접 적용된다라는 전면적 직접 효력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네, 이거는 학자가 있고 또 간접적 효력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적 효력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법 질서의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법에 대한 독자성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법에 대한 독자성하고 이제 공사 간의 이제 구별론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접 효력설은 이게 뭐 사법 관계인지 공법 관계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 효력설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제 사법에 대한 핵심 원리인 사법 가치, 그 다음에 계약의 자유, 이게 어떻게 돼요? 배제가 되겠죠. 헌법이 모든 걸 직접 효력설을 따르니까 배제가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단점이고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 효력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점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론적 배경을 보면 직접 효력설은 사법의 독자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간접 효력설은. 그래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법의 독자성을 더 비중을 둔다는 거죠. 반대적인 단어겠죠. 간접적 효력설은. 그래서 사인 상호 간에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1차적으로 사법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상 기본권, 이런 것이 사법의 일본 원칙을 매기로 해서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게 간접적 효력설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사법에 대한 일반 원칙을 어떻게 해요? 일반 원칙의 매개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요하죠. 간접적으로 사인 상호 간을 적용한다. 예, 이게 이제 간접적 효력설입니다. 자, 근거로서는 객관적인 가치 질서로서 국가 적용 영역만 아니라 사인 간의 모든 생활에서에 대해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이 그런 거예요. 바이마르 헌법은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 의사표현의 자유는 사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독일 기본법은 제9조 3항에서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목적이 어떠한 협약이나 조치도 위법하고 무효라고 하여 근로자 단결권이 사인의 고용주에게도 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자, 판례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요거 체크해 주세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기본권에 대한 주관적 공정성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정성이나 방어적 권리 그리고 객관적인 가치 질서란 그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객관적인 가치 질서는 사법적 영역으로도 타당하고 민사법관이라는 민사법의 해석 적용이 민사 규정의 기본권으로 구속된다라는 거 명시되었다는 것을 판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했냐면은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일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학설이 서로 대립하는데 여기서 간접설은 결국 뭐예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간접 효력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걸 이제 법원은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간접 효력설 요거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로 상반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강조점은 어디를 강조점하고 있고, 문제점은 어떤 건지 서로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지적 효력설을 보면은 서로 이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적용 방식은 상호 간에 기본권을 직접 적용한다는 거. 여기서 간접 효력설은 간접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매개로. 사법에 대한 일반 원칙을 매개로 기본권을 간접 적용한다. 자, 강조한 점은 법 질서의 통일성을 우선해요. 그러면 그 개별의 사적인 거를 이제 배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접 효력성은 그 반대로 법 질서에 대한 통일성, 사법의 독자성을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죠. 사법의 독자성. 여기다 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적 효력성은 통일성이죠. 독자성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면은 지적 효력성의 문제점은 어떤 이제 여기에 이제 계약의 자유라든가 사적 자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사법이죠. 사법입니다. 사법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간접 효력성은 법관에게 지나친 재량을 주게 되죠. 반대로. 예. 이건 이제 지적 효력성은 그렇지 않은데 간접 효력성은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관에게 지나친 재량을 주게 된다. 예. 이게 이제 단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잘 비교해 주시고요. 그 반면에 이제 미국 헌법상에서 보면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보면 여기서 미국 연방대법원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대법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연방대법원이에요. 자, 여기서는 기본권에 대한 자율권성을 전제로 하고 사인의 행위를 누가 해요? 국가 행위로 간주하게 되죠. 이걸 매개 고리로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국가행위 의제 이론이에요. 국가행위 의제 이론 체크해 주시고요. 간주했다, 의제했다 이거는 민법에서 배운 적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흑인 문제가 잠깐 나왔었죠. 예, 흑인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미국의 자연법상에 첨부 인권 사상, 예, 이게 지금 흑백 논리가 있었죠 그때. 예, 그래가지고 이런 사인 간의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행위로 간주해서 기본권 효력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 샤니하고 이제 크레메모하고 사건에서 국가 행위론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에서 보면은 원더라인 좀 볼게요. 국가 재산 이론, 국가 원조 이론, 특권 부여 이론, 사법적 집행 이론 이런 걸로 이제 의지한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독일하고 미국하고 이제 비교해 볼게요. 독일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한 비교를 보면 대사인적 효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권의 성격은 기본권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양쪽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첨부 인권 사상을 가지고 있고 자연법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질서는 독일은 인정했는데 미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인 간의 적용은 독일 같은 경우는 사법의 일반 원칙을 매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적용을 했고 여기 미국은 사인의 행위를 국가가 의제를 했잖아요. 의제를 해가지고 기본권에 직접 적용합니다. 국가가 의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제하고 난 다음에 기본권을 직접 적용합니다. 요 이제 미국하고 독일하고 이제 차이예요. 여기까지만 적용하고 나면은 지금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 잠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워크북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공부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나라 헌법과 이제 사인 간의 기본권 효력을 좀 보자는 거죠. 학설은 여기 간접 효력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미국입니까? 독일입니까?
독일이죠, 독일. 예, 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접 효력소를 취하고 있다. 그 성질에 따라서 사인 간에 직접 적용하는 기본권과 사인 간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을 다 인정하고 있다. 독일을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대사인적 효력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권 유형을 보면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기본권에는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 요 체크해 두시고요. 사인 간에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은 청구적 기본권하고 이제 헌법의 원리와 제도예요. 이런 것들은 사인 간에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 간에 간접 적용하는 기본권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머지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받지 않는 권리,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사인 간에 간접 적용하는 건 모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요 구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각각에 대해서 사인 간에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사인 간에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기본권, 이렇게 해가지고도 문제가 가끔 나와요. 교과서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돼 있는데 워크북에는 그런 문제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북은 한 장마다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케이스의 한 사례, 판례에 불과한데 워크북은 그 반면에 그 기본권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워크북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북은 풀기도 어렵고 해설을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기본권은 사인 간의 관계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예, 인정되고 있죠.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독일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처음에 미국에서는 사인의 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국가가 지금 의지를 했죠. 국가 행위로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하게 됐죠.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행위 의제론, 그 다음에 사부정 이론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죠. 이에 비해서 이제 독일은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자 객관적 질서라는 이중성 이론 나오죠. 이중성 이론. 앞에 열거했습니다. 이중성 이론이고 결국은 간접 효력설이 다수설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간접 효력설이 다수설이고 근로의 권리와 삼권, 근로 삼권은 직접 적용되고 있다. 그 반면에 직접 적용되고 있다. 간접 적용되는 것도 있고 직접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등권, 사생활에 대한 비밀의 자유 이런 기타 등등은 다 간접으로 사인 간에 간접 적용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구권 있죠. 국가배상 청구권하고 형사보상 청구권 이런 청구권들은 사인 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세 개 지금 얘기했던 요 세 개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뒷부분에 굵게 나와 있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 워크북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확실하게 또 한번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권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이해가 되는 동시에 암기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딱 틀에 박힙니다. 틀에 박히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개념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책에 있는 내용 또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게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수 많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과서 위주의 내용만을 여기에다가 워크북에 있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 이외에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책을 다른 교재라든가 일반 책을 보시면서 또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보장을 봅시다. 도대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두고 그리고 보장은 어떻게 두는지. 먼저 이제 기본권 보호 영역을 볼게요.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보게 되면은 일정한 생활 영역의 기본권 영역이 있고 규범적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적 영역을 먼저 보면은 그 방법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영역,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 항상 이런 패턴이 이래요. 항상 개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선 영역을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항상 제한을 얘기해요. 어떻게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런 패턴으로, 기본권은 항상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대한 방법을 보면, 보호 영역은 어떻게 돼요? 법률에 의해서, 형량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에 의해서, 체크해주세요. 헌법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보호 영역은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헌법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판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권은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시대사적이라든가 국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기본권이 계속 달라집니다. 지금도 조금씩 달라지죠. 그게 어디에 반영되냐면 판례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조항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판례 얘기했죠.
구체적 사항으로서 결정합니다. 우회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죠. 예, 헌법 해석이라든가 구체적 사안의 결정, 이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기본권은 어떻게 제한하냐면은 먼저 보호 영역에 대한 전제로서 뭐예요? 공권력의 원인행위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원인행위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한하는 방식은 우리가 헌법 37조가 나오죠. 헌법, 그리고 우리가 법률에 제한했으면 법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헌법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국가 긴급권 있죠. 국가 긴급권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한을 하는 케이스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하고 침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에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을 한계를 준수하지 아니한 제한은 기본권의 침해를 본다는 거죠. 이 제한을 두더라도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준수하지 않으면, 한계를 준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어. 그걸 넘어가 버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제한과 침해는 결국은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지 않을 때, 그걸 넘어섰을 때는 기본권의 침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내재적 한계를 볼게요. 내재적 한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는 외부로부터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본권 자체 내부에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권에 대한 법률 유보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기본권에 법률 유보하게 되면은 그게 일반적 법률 유보 형식이 될 수 있고 개별적 법률 유보, 이 두 가지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이제 개별적 법률 유보를 택하게 되면 독일 헌법에서는 법률 유보 없는 기본권 어떻게 돼요? 이때 제한할 수 없으므로 내재적 한계론이 등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유보가 있는 기본권이 있는데 법률 유보권이 없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따라갑니다. 독일 헌법은 법률 유보 없는 기본권, 여기서 얘기하는 신앙 양심의 자유, 학술 예술의 자유, 이런 것과 법률 유보가 있는 기본권은 나눠지는데, 여기서 법률 유보가 없는 일반적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건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률 유보 없는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유보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기본권은 있을 수 있죠. 법률 유보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을.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기본권은,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신앙과 양심, 그리고 학술 예술, 학문 예술, 이런 것들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개가 또 있을 거죠. 그래서 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일반적 법률 유보 형식을 택하면은 모든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내재적 한계 이론이라고 수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에서는 일반적 법률 유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방금 얘기했죠. 이게 지금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 없다라는 게, 이게 어디에 나면 독일 제 1조인가 2조에 나와요. 독일 조문에 아예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 법률 유보 될 수 없다라는 게 아예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 법률 유보 인정하고 있죠. 법률로 유보, 우리 헌법 보다 보면 이 많은 조항들이 몇 개 나오죠. 헌법에. 예, 이게 독일은 없어요. 독일은 아예 명시해버렸어요. 없다고. 그 대신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추상적이지 않고 약간 좀 구체적이에요. 그 대신에 독일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 보면은 법률 유보 기본권이 있을 때 절대적 기본권의 한계를 설정해서 내재적 한계 이론을 설정한다. 우리나라는 법률 유보 기본권이 없다 그랬죠. 없을 때는 내재적 한계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죠. 없다면은 부정적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요거 체크하세요.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독일의 학설, 이 두 개가 지금 나눠져요. 이게 처음에는 원칙은 아니다. 근데 기다. 한국에서는 이제 아니다. 근데 기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칙은 아니면 예외가 또 같이 나와준 거예요. 독일하고 이제 한국하고 비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 내재적 한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3한계 이론과 개념 내재적 한계 이론, 국가 공동체 유보 이론, 규범주어에 의한 한계 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기본권 내재적 한계 이론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돼요?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 위에 헌법재판소 판례 나왔죠. 긍정이라고. 성적 자기 결정권. 예, 요거 체크하세요. 요거 체크돼 있죠, 이면. 성적 자기 결정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간통죄. 여기 나와 있네요. 간통죄.
간통죄가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인정했죠. 예,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야 돼요. 특별하게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보면 헌법에서도 직접적 제한이 있고 헌법 유보에 대한 제한이 있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얘기가 또 같습니다. 직접적 제한하는 조항도 있고 아니면 헌법에 유보해서 유보해가지고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인 헌법에 대한 유보, 그 다음에 개별적 헌법 유보를 보면, 자, 개별적인 걸 먼저 볼게요. 개별적으로 먼저 보면은 기본권의 조항을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두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고, 이게 일반적 헌법에 대한 유보는 여기서 동일한 조항에 동일한 원리에서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지금 일반적이냐 개별적이냐 이렇게 좀 구분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이제 기본권에 대한 제한 유형을 보면은 헌법에서 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 유형이에요. 언론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재선권 나왔죠. 국가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노동 3권, 정당의 활동 및 목적,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기본권 유형이냐. 언론 출판의 자유는 누구예요? 타인의 명예나 공중도덕, 그리고 이제 재산권에 대한 건 뭐예요? 공공복리하고 이제 헌법 직접 유보가 아니라 이제 헌법 의무의 의무라는 견해가 있고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이런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런 것들은 국가배상 청구권에 들어가죠. 이런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사인으로 가지 않고 먼저 국가배상 청구권에 우선으로 갑니다.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상권도 제한하는 기회가 있죠. 대표적인 공무원이죠. 그리고 방위산업체, 이거는 지금 위험한 우리 이제 군사기밀 군사 무기 생산하는 곳이랑 이게 다 방위산업체죠. 이런 데는 근로자 단체 행동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정당 활동 목적 이런 거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제한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걸 헌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기본권의 헌법적인 헌법의 유보에 대한 기능과 효과를 보면 일단은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입법권자가 기본권을 제한을 갖는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겠죠. 일단은 명시하게 되면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서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재량권을 일단 축소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입법자의 구체적 형성은 이미 그 한계에 의해서 선언적이죠. 먼저 선언을 했으니까 선언적 확신이라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요번에는 이제 헌법 유보에 대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왜?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제 유보인 거니까, 법률을 유보인 거니까 이제 간접적 제한하는 거죠. 거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입법자에게 이 수권인 거죠. 넘긴 거죠. 유보했다는 건 넘긴 거예요. 넘김으로써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예. 입법자에게 수권을 넘기는 걸 법률 유보라 그래요. 그래서 법률 유보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거기서 보면 일반적 법률 유보, 개별적 법률 유보. 일반적 법률 유보는 헌법의 일정한 기준에서 법률로서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 대표적인 게 현행 헌법 30조 2항. 예, 그리고 독일 기본법에서는 일반적 법률 유보 규정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이거 무조건 없습니다. 법률 유보 독일은 없다. 예, 명시했어요. 아예 독일 없다. 개별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12조 23조 3항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법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게 뭐죠? 방금 얘기했던 거죠.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그 다음에 헌법 23조 1항에 대한 재선적 조항. 여기 지금 어떻게 했느냐? 청구권적 기본권은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인 거고 사회적 기본권은 형성적 법률 위반이고 여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은 형성적 법률 위반이고 헌법 2조 5항, 그 다음에 재판 절차 진술권에 대한 조항, 이거는 형성적 법률 유보. 이 나머지 여기 청구권적 기본권은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적인 법률 유보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세요. 제한적, 구체화적 요 두 개는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제한적 법률 유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구체화적인 법률 유보 구체적으로 이제 유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에서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형성하도록 한 법률 유보 방식은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의 재산에 대한 보장, 그 한계에 대한 것을 법률로 정했고, 그리고 27조 5항에 보면은 재판 절차에 대한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형성적으로 법률 유보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법률 유보에 대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이거죠. 그 순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그리고 역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요건 좀 읽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제한할 때는 가장 이제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게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과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용 침해를 하면 안 돼요. 내용 침해 안 되고, 과잉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두 개는 꼭 체크해 주세요.
제한할 때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국가 긴급권에 대한 이제 기본권 제한. 76조에 보면은, 국가 긴급권은 대통령은 언제 줄 때요?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 이게 두 가지였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헌법에 기초할 때 배웠었을 거예요. 내환, 천재, 지변 이렇게 하나 잘라요. 이런 경우 또 두 번째는 중대한 재정 경제 상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세 번째로 나눠지는 건 어때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됐을 때, 네, 국가의 안위에 관계됐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세 개로. 그게 국가 긴급권이에요. 그랬을 때 먼저 내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긴급 조치에 필요하다고 먼저 어떻게 돼요? 국회 집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예, 없게 되면은 최초에 한해서는 최초 한해서 어떻게 돼요? 일단은 처분을 먼저 합니다. 재정경제는 먼저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률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명령을 먼저 발의합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시간적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는 거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국가 안위에 관련돼 가지고는 바로 가는 게 중대한 교전 상태라든가 전쟁이죠. 그럴 때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 먼저 국가의 집회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전쟁 터졌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는 법률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명령을 발의할 수 있다. 이건 더 급한 거죠. 이렇게 기본권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초에서 한번 나왔던 거를 기본권 차원에서 한번 더 들여다본 겁니다. 77조 비상기업 선포할 때 비상기업 선포할 때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장제도 예전에는 비상기업을 악용했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거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켰어요. 그때는 막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법률적으로 좀 축소시켰어요. 어떻게?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정부나 법원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많이 약해졌죠. 약해진 겁니다.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강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77조에서는 비상기업에 대한 선포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한하는 내용들이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게 지금 1항이죠. 76조제 1항.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비상기업은 77조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요? 이 국가 긴급권에 의해서 이제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76조, 77조, 그 두 개는 국가 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 절대적 기본권, 그리고 법률에 의한 제한 있고 없고, 제한이 있고 없고에 대한 기본권. 그래서 법률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신앙, 이거 제한 못한다 그랬죠? 신앙의 자유, 양심 형성에 대한 자유, 학문 연구 이런 건 다 법률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기본권이 그래서요. 절대적 기본권. 그 나머지 이제 법률에 대한 제한이 있죠. 법률을 제한할 수 있다. 자유권, 청구권, 사회적 기본권, 생명권 이런 거 일부분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예, 그게 대한 일부분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실정 헌법상 절대적 기본권이 없으나 헌법의 이론상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 실정 헌법상에는 절대적 기본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있다. 실제로 없어요. 자, 이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형식성에 대한 제한입니다. 37조 2항이 나왔죠. 이거는 별표 3개 해주세요. 이건 형식성 제한하는데 37조 2항이 이게 지금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37조 2항이에요. 그 대신에 기본권의 모든 걸 권한을 준다는 게 37조 2항이래. 37조 1항과 2항은 내용이 완전 상반돼요. 1항과 2항은 상반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주세요. 그래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거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을 텐데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거 인식하라고 일부러 시험 문제 내요. 세 가지였죠.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본권 제한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어떻게 해요? 법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유와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가장
암만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 이건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암만 제한하더라도 이건 침해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대해서 이제 제한하고 있고요. 37조 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어디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 이런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형식적 법률이 아닌 관습법에 대한 기본권 제한할 수 없습니다. 관습법에 대한 거. 법률을 제한하는 건 이제 그 입법부에서 나오는 그런 법률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에서는 법률 유보라는 이제 판례가 나와 있죠. 2012 헌마 167에 대해서 이제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언더라인 근거만 볼게요. 헌법에 근거한 행정 입법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다. 즉 기본권 제한에 대한 관한 헌법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나왔죠. 이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지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적 필요는 필요 없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통해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것 다 법률에서, 법률뿐만 아니라 이제 법규,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다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은 일반적, 추상적 법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읽어봐 주시고요. 법문의 명확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의미 내용을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법률의 내용은 법률의 의미하는 내용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명령 나왔죠. 명령 조례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이게 체계적으로 나온 걸 근거로 가면 돼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명령은 인정할 수가 없죠. 그 위에 상위법이라고 되잖아요. 그죠? 헌법, 법률, 명령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 명령은 법률의 효력이 같이 있으므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죠. 네,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6조, 77조 요거 법률을 제한하는 겁니다. 조약하고 국제법규에 대한, 이 지금 당구장 3개 있는데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어떻게 제한하느냐. 법률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이에요. 법률의 효력이 없는 조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의 효력이 갖는 조약, 그리고 승인된 국제법규, 승인된 국제법규에 승인되지 않는 국제법규 아닙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헌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랬죠. 이럴 때는 기본권 제한 가능합니다. 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약도 법률의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 국제법규에서도 승인된 국제법규, 이런 것들은 국내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거기다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에 나오면 이제 읽어봐 주시고요. 각각의 이제 다 판례, 하나하나 다 판례 읽어봐 주세요. 자, 기본권에 대한 제한 입법에 대해서 이제 목적성 한계를 봅시다. 목적성 한계를 보면 37조 2항 또 나왔죠. 자, 여기서 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요 세 개. 이 세 개가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 때문에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제한을 다른 말로 한계라고 표현합니다. 한계.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이 뭐고, 질서유지는 뭐고, 그 다음에 공공복리는 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헌법의 기초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분야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항이니까 읽어봐도 특별하게 뭐 어려운 문장은 없어요.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목적과 그 한계에 대한 관계를 봅시다. 만약에 기본 질서가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제한 목적을 의미한다면 공공복리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 법치국가죠. 질서유지는 시민적 법치국가다면 공공복리는 사회적 법치국가죠. 이 의미가 그렇게 보이죠. 이래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 목적을 의미한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런 의미. 또한 이제 국가안전보장 이런 것과 이제 질서유지는 소극적인 목적이라면 공공복리는 어떻게 돼요? 적극적이죠. 사회적 국가법치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최대 보장 원칙과 최소 제한 원칙으로서 기본권 제한 목적은 적극적인 해석이보다는 안 되고 소극적으로 해석이 된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해석해야만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권이 좀 확장되죠.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에 대한 기본권이 축소되죠. 이런 개념은 아시겠죠? 그 적극과 소극은 그런 의미로 받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 이해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은 농경 중심에 대한 가부장적 또는 신문적 계급사에 대한 유지는 혼인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와 공공본을 해당할 수 당연히 없죠. 예, 요체까지 당연히 없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예,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충효 정신에 기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해서 이런 거 한다면 안 되지. 이건 과거에는 그런지 몰라도. 따라서 동손동본 혼인금지 이거는 제3주 2항에 위반된다. 동손동본 혼인금지 이거 체크해 주시고 이게 위반되는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한 입법에 대해서 이제 방법상 한계. 네, 이런 이제 방법적 목적이지 요번에 이제 방법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건 목적이었고 이제 방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냐? 좀 뜯어보죠 이제. 밑에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방법이에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죠?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막연하죠 사실. 추상적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때만이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온 게 과잉금지 원칙이 나와요. 네. 이 필요할 땐 기준은 어떤 거예요? 그 기준의 대표적인 게 과잉금지, 과잉적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거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헌법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규정에 이런 말 없어요. 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이 이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이게 지금 방법이에요. 방법 얘기 나올 때 과잉금지 원칙 따라가야 돼 이게. 여러분들 요거 매칭 같이 해줘야 돼요. 방법적이다. 필요 이할 때 이럴 때는 과잉금지 원칙이 기본이에요. 따라가야 됩니다. 자, 과잉금지 할 때는 비례 원칙 이거 그 헌법의 기초에서 따라왔습니다. 항상 과잉금지하면 비례 원칙 따라와야 돼.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보면은 기본권의 제한 입법의 목적이 아닌 목적이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정당성 체크해 주시고 적정성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 최소성 이거 체크해 주세요. 이게 과잉금지 여기서 과잉금지 원칙 할 때 비례 원칙 할 때 항상 따라왔죠. 정당성, 적정성, 피해 최소성. 예, 이거 항상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피해 최소성 의의를 보세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어떻게 해요? 현저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수단 선택 피해야 한다. 예.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이제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이건 최소한의 적어도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관점에서 우선 기본권을 적게 제한하는 게 원칙이에요. 과잉하고 지금 관계되죠. 과잉금지 원칙하고. 그래서 기본권 행사 방법에서는 그 규정으로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익에 여기서 보면은 다소 이제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공익성에 이게 어렵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서 그 규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법을 만드는 입법자는 임의적으로 규정에 의해서는 법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럴 때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그 비례 원칙의 한 요소로서 최소 침해 원칙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입법자들이 이러한 특수한 고려성이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때, 일체 배제할 때 측가서 일체 배제할 때는 이 최소 치연성의 원칙에 대해서 위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런 판례, 이제 합법인 경우, 그 다음에 위법인 경우, 하나하나가 다 판례, 이 문장 하나하나 다 판례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별표 3개 좀 했어요. 법익 균형성. 법익 균형성.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이제 적용 범위를 보면 과잉금지 원칙은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에도 모두 다 적용돼요. 과잉금지 원칙은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 작용에서도 우리 지금 아직은 여러분 3학년이 안 됐으니까 이 행정작용 사법작용에도 다 영향 미친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의 의의가 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은 과잉금지가 어떤 건지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볼게요.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유일한
수단 선택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조치와 수단이 병행하는 경우에도 그 모두가 목적에 적합할 필요의 정도에 의해서 그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네. 이중금지 원칙 체크하세요. 이중금지 원칙은 경제적, 재산적 권리에 대한 제한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유연성 판단보다는 어떻게 돼요?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다는 공법적인 행위의 유연성 판단에 대해서도 아주 더욱 엄격한 심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원칙이 한 번 더 기준을, 또 한 번 기준을 두라는 얘기예요. 이중 기준을 하나만 두지 말고 또 하나의 기준을 또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기준이 두 개란 얘기죠. 그래서 더 총총하게 기준을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월적인 자유론과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규범입법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비전문성에 대한 내용, 합법성에 대한 추정 원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이 헌법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다 판례인데 여기는 헌법이다 보니까 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주예요. 헌법재판소 내용을 봅시다. 경제 정책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이 완화되는 방식으로서 정치적 입법 규제 입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어떻게 돼요? 정치적 입법 규제, 정치적 규범 입법, 요거 체크하세요. 정치적 규범 규제되는 입법. 그래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적 연관성, 개인적 연관성을 구별해서 일단 구별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그 완화되는 심사를 어떻게 돼요? 개인적 영역에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엄격한 심사를 두고 있다. 그게 지금 요 얘기예요. 요거를 좀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보면 합법적인 추정은 인정되는데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은 여기서 합법적 추정 배제 또는 유연성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유연심사에 대해서는 이 경제적 기본권은 완화되는 기준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 자유권은 어떻게 돼요?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 입증 책임은 대부분은 이 정치적 자유권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합헌이라는 방어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입법부하고 행정부죠. 이들이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경제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사인과 법원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 형성적에 대한 권위는 경제적 기본권이 훨씬 넓죠. 그리고 합법적 법률 해석도 경제적 입법 권리가 훨씬 넓죠. 왜냐하면 이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중 기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은 이중 기준을 왜 하는지 그 적용은 정치적 자유권에 대해서 엄격하게 둔다라는 거, 이 내용을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